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풍선 효과가 생기는 등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6년 동안 29조 원을 투자하는 중장기 미래 전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를 11종으로 늘리고 영업이익률 6%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PC 운영체제인 윈도우 7에 대한 기술 지원이 오늘 종료됩니다. 계속 사용하면 신종 바이러스나 해킹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수십억 원어치를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해당 제품이 노화 방지와 고혈압 치료 등의 효과가 있다며 과대 광고를 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비즈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기아자동차가 전기차와 미래 모빌리티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겠다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임종윤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 기자. 예, 임종윤입니다. 네, 기아차가 중장기 사업 전략을 내놨다고요? 예, 기아차의 중장기 전략은 전기차를 위시한 친환경차와 맞춤형 모빌리티 솔루션 등 투 트랙으로 가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서 향후 6년간 미래자동차 연구개발에 29조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첫 전기차 전용 모델을 출시하고 2025년에 전기차 라인업을 11종으로 늘려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6.6%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또 세계 주요 도시의 미래형 모빌리티 허브 거점을 구축해서 이번 CES 2020에서 소개된 PBV와 같은 맞춤형 자율주행 전기차에 기반한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현대차를 비롯해 어제는 모비스가, 오늘은 기아차가 중장기 전략을 내놨는데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예, 현대차는 개인용 비행체인 PAV를 중심으로 한 UAM, 즉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기아차는 PBV를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그리고 모비스는 이 두 분야의 바탕이 되는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회사가 각각의 전문 분야를 나눠서 가되 궁극적으로는 미래 모빌리티라는 한 방향에 집중함으로써 계열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현대차그룹은 2025년까지 6년 동안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현대차 그룹 차원의 이런 중장기 전략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현대차그룹이 제시한 전기차와 미래 모빌리티 중심의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변수가 적지 않은데, 우선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인력의 활용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드웨어에 비해서 고객 서비스 같은 소프트웨어 부문의 구체성도 좀 더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윈도우 7에 대한 보안 기술 지원이 오늘까지만 제공됩니다. 앞으로는 보안 관련 주요 업데이트가 안 돼 해킹에 노출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PC 운영체제 윈도우 7의 마지막 보안 패치를 배포합니다. 지난 2009년 윈도우 7 출시 당시 보안 업데이트 기한을 10년으로 했던 데 따른 겁니다. 이후에도 윈도우 7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해킹이나 악성 코드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년 전부터 윈도우 7의 보안 지원이 종료될 거라고 알려왔습니다. 무료 업그레이드 행사를 진행하는 등 운영체제의 버전 업그레이드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개인과 공공기관 그리고 기업들이 윈도우 7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국내 PC의 5대 중 1대꼴로 윈도우 7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산하 공공기관의 PC 9만여 대 중 62%가 넘는 5만 7천여 대가 윈도우 7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혹시 발생할지 모를 보안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윈도우 XP에 대한 보안 지원이 종료됐을 때 랜섬웨어 악성 코드가 퍼져 국내외에서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윈도우 7 기술 지원 종료 대응을 위해서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신규 악성 코드 출현 시에
전용 백신을 개발하여 즉시 보급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보호나라나 118 센터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윈도우 10으로의 무료 업그레이드 기간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현재는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20만 원 정도 하는 최신 버전을 구입해야 합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전국 230여만 명 농민 대표인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가 보름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비 후보만 13명에 달해 어느 때보다 대혼전이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농협중앙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이달 말로 다가왔죠? 네, 제24대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오는 31일 치러집니다. 내일이 예비 후보 등록 마감인데요. 농협중앙회는 오늘 공명선거를 실천하자는 취지의 결의를 가졌습니다. 임직원의 부당한 선거 개입과 불법 선거 운동을 척결하겠다는 겁니다.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이 위반 행위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 100개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과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결의대회까지 가진 것은 선거에서 대혼전과 혼탁이 예상되기 때문이죠? 네, 농협중앙회장은 임기 4년 단임제로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산하 계열사 대표 인사권과 예산권, 감사권을 갖고 농업경제와 금융사업 등 전반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과거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예비 후보자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전보다 2~3배 많은 13명의 후보가 난립하면서 선거전이 어느 때보다 일찍 달아올랐습니다. 물밑거래와 같은 금전 선거, 또 지역 구도가 재현돼 혼탁 양상이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정식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18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1일까지 공식 선거 운동이 펼쳐집니다. 전국 조합장 1,118명 중 대의원 292명이 참여하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게 되면 당선되는데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실시됩니다. 대의원이 과거 대다수 3선 이상 조합장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약 70%가 초재선으로 달라진 것도 변수가 될 걸로 분석됩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3%대 금리로 1억 원을 빌려주겠다. 은행에서 이런 식의 대출 광고 문자 받아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 내일부터는 이런 대출 스팸 문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우선 이런 불법 대출 문자 어떻게 막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은행에서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가 오면 이 번호가 진짜 은행 번호인지 아닌지를 걸러내는 방식입니다. 문자 번호를 17만 개 은행의 공식 전화번호와 비교를 하고요.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에 스팸 문자로 신고된 번호라면 아예 착신이 차단됩니다. 신고된 번호가 아니어도 후후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은행에서 보낸 문자인지 아닌지를 고객에게 문자로 알려주게 됩니다. 이런 스팸 문자 차단 시스템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불법 대출 문자를 차단하려면 앱을 깔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휴대폰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스팸 문자가 왔을 때 그 문자를 길게 누르면 스팸 번호로 신고라는 알림이 뜨는데요. 이걸 고르면 키사의 스팸 문자로 등록이 되고요. 그 후로 연락이 아예 차단이 됩니다.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후후 앱을 다운받는 것도 이 스팸 문자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런 서비스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 불법 대출 문자가 얼마나 차단이 될까요? 네, 일단 4개 은행 기준으로 한 달에 평균 300만 건의 스팸 문자를 차단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금감원의 추정인데요. 금감원은 한 달에 적어도 150개에서 최대 1,500개에 이르는 번호가 차단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4개 은행에 대한 테스트 결과인데요. 이 테스트 결과를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면 앞으로 차단 효과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금감원은 향후 저축은행과 캐피탈 쪽으로도 이 같은 차단 기능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슴태반 줄기세포로 만든 제품을 들여오려던 밀수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았는데 암과 당뇨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 광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색의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입니다. 사슴태반에서 나온 줄기세포를 통해 만들었다고 홍보됐는데 노화 방지는 물론 암과 고혈압, 당뇨에도 효과가 있다는 광고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사슴태반 줄기세포의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된 사례도 없고
암과 고혈압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슴 태반에서 특정 성분만 분리 추출한 줄기세포는 그간의 국내 식용 근거가 없고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아서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도 않고 있고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인정된 바가 없습니다. 관세청은 수입 통관이 보류된 사슴 태반 줄기세포 알약을 밀반입하려고 시도한 175명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최대 8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다단계 회사 소속 회원인 이들은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서 시가 33억 원에 달하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 알약 64만 정을 휴대용 가방에 넣어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효능이 인정되지 않은 허위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 2018년과 지난해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요. 앞선 두 번은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면 이번에는 지난 7일에 신년사를 먼저 발표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따로 진행했습니다. 확실한 변화를 부제로 내건 오늘 기자회견 90분으로 예정이 됐지만 실제로는 20분 더 길어진 11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내외신 기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손을 들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질문은 먼저 정치, 사회, 그리고 경제, 민생, 마지막으로 외교, 안보까지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검찰개혁과 같은 정치, 사회 현안에 더 많은 시간이 집중됐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기자회견은 어땠을까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은 지난 1968년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처럼 자유로운 질의응답 형식은 아니고 미리 준비된 각본에 맞춰 진행이 됐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라는 TV 생중계를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를 본격적으로 소통의 장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라디오를 통해서 일방적인 연설을 수시로 발표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긴 했지만 사전에 각본을 짰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이렇게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혀왔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회견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치, 사회, 그리고 외교 현안 외에도 한국 경제에 대해 여러 가지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집중진단에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경제 부분 위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최영기 한림대 개건 교수님, 그리고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근데 아침에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문 대통령 회견이 예정 길어졌어요. 원래는 60분 정도인데 이 교수님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회견 내용을.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신년사와 기자회견을 따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신년사를 읽어보면 대통령께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될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경제 분야에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기자분들이 신년사를 왜 먼저 했는가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질문을 하셔서 그러니까 신년사를 토대로 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야 되는데 좀 안 됐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경제 관련된 첫 질문이 부동산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말했지만은 국민이 더 잘 살고 경제가 수출을 일자리 핵심 창출하는데 부동산이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사실 국민들이 지금 저성장에서 성장과 일자리 그다음에 더 높은 임금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질문할 게 너무 많았는데 그냥 부동산을 가지고 딱 끌어 시작하니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저기 말하는 대통령의 확실한 변화하고는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 경제 부분 첫 질문과 뒤에 이어가는 거는 왜 신년사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기자들이 그에 좀 걸맞는 답변을 안 한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최영기 교수님은 오늘 오전 신년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보기 좋았고요. 저런 기회를 좀 더 자주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오늘은
뭐 의무감에서보다는 정말 할 얘기가 있어서 뭐 검찰 개혁이라든가 뭐 말씀하시면 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뭐 정부의 어떤 구두 경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한 시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라든가 정책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왜곡되는 거에 대해서 약간은 좀 하소연성 그런 뭐 그 말씀도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기자들한테 신년에 서비스를 한다, 국민들한테 서비스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나는 꼭 이런 얘기 좀 하소연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심정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아까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부동산이 좀 치중되다 보니까 어떻게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을 다 못 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도 조금 있어요. 근데 약간 지난번에 국민과의 대화 때도 그 부동산 문제가 정부나 대통령을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 나왔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뭐 강남에 그 고가 주택에 들어갈 거는 아니지만 사회에 진출할 때 그러니까 집에서 독립하고 결혼을 할 때 기본적으로 자기가 들어갈 집은 좀 이렇게 마련이 돼야 되는데 전세가는 이미 굉장히 높아져 있고 새 집을 사들어간다면 더욱 뭐 기대하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월세가 막상 그 대졸 초임 아니면은 고등학교 졸업해서 사회에 막 진출하는 이 사람들한테 너무나 부담스러운 어떤 그 집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한 좀 책임감 이런 거를 느끼는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아침 이제 회견을 들었는데 역시 부동산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처럼 드러났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발언을 좀 듣고 토론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대책이 뭔가 조금 시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또 보다 강력한 대책, 그게 끝없이 내놓을 것입니다. 이 교수님, 지금 대통령께서 끝없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제 가격을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상당히 시장이 좀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직접 육성으로 끝없이 대책을 내놓겠다. 제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우리 저 사회자가 질문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범위를 넓게 해서 좀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제학에서 사실 노벨 경제학상을 준 최근에 가보면 메커니즘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항상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정해놓고 정책을 펴야 된다. 그럼 부동산 정책이라 그러면 아까 우리 최영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을 해야만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정책의 역할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시장 실패 영역에 대한 부분에서 정책의 역할이 강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 최영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에 들어와서 시장의 자원 배분에서 소외되고 접근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구냐? 서민주택. 그다음에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사람이에요. 자, 지금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 부동산 대책 자체가 시장의 실패와 우리가 포용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부동산 정책이라 그러면 오늘 저 기자회견은 상당히 성공했을 것 같아요. 저기에서 부동산 가격은 그와 전혀 관계없는 고가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 그런 건데 오늘의 대통령의 말씀을 보니까 특정 지역,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서울 강남에 지나치게 오른 데 대해서 가격을 예전 가격 수준으로 좀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민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의 문제는 오늘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정부가 그런 정책을 좀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시장으로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장으로 가야 되는 거는 그 시장에 맞는 정책을 취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 가격 자체를 정부가 어떻게 개입을 해서 한다. 정말 시장을 이기는 정책을 취하는 거 참 어렵거든요.
근데 정부가 이기는 게 있어요. 네. 시장이 실패하는 영역에서는 분명히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의 역량을 가지고서 살 수 있는 렌트할 수 있는 집, 그다음에 미래의 자기 주택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신년의 이 귀한 시간을 부동산 가격의 이슈가 된 거는 대부분이 이제 고가주택 관련된 지금 이런 오늘은 부분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저기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 부분에서 초점을 둔다는 것이 우리 젊은 층과 많은 서민 중산층들의 내 집 마련에 큰 기여를 하는 어떤 대통령의 의견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 최 교수님 오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말씀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이해는 되는데 전문가로서 약간 거슬릴 수 있는 건 이런 점이죠.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상당히 고가의 주택들이 지난 2, 3년 동안 집값 오른 거 보면 한 20, 30%씩이나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는 뭐 100까지도 오르고 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뉴스로 접하는 일반 국민들의 상실감이나 위화감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대통령께서는 그걸 불로소득이라고 명확하게 그걸 불로소득이라고 하고 그거를 양도소득세나 이런 거에서도 뭐 약간 환수를 하고 가격 조정이나 규제를 통해서라도 원래 가격 오르기를 복귀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저는 뭐 구두 경고, 추가적인 뭐 부동산 투기 수요라든가 아니면 뭐 가격 불안정을 경고하기 위한 구두 경고라고 보고요. 구체적인 정책으로 그것을 뭐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 아니면 무슨 옛날 가격으로 돌려놓겠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실제 정책이 나오리라고는 예상을 안 합니다. 다만 약간 그 풍선 효과로 인해 가지고 고가 주택의 부동산 투기는 약간 잡히는 것 같은데 9억에서 15억 그 사이에 있는 그 약간 중산층용 주택 시장까지 이게 투기 열풍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신용대출 규제라든가 뭐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든가 그러니까 추가적인 제재를 통해서라도 부동산 투기가 더 이상 확산되는 건 확실히 막겠다. 여기까지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조금 부족했던 거는 더 많은 사람들의 실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저가 주택 그리고 청년들이 사회에 막 진출할 때 자기가 젊은 층들이 생활을 꾸릴 수 있는 독립적인 생활을 꾸릴 수 있는 그런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고. 그렇죠. 이것이 정부가 주택 정책 면에서 그리고 복지 정책 차원에서 더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어떤 일부 지역의 고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은 정부가 약간 좀 쿨하게 시장에 맡겨놓고. 시장에 맡긴다. 거기를 꼭 가서 어떤 뭐 옛날 가격으로 이렇게 되돌려놓겠다.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오늘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에 안정되길 바라느냐 그랬더니 특이하게 특정 지역의 가격 수준이 원상복귀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자, 대통령 이런 말씀이 과연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장의 실패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냐 아니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수요 공급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주택을 전공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특히 이제 또 투자를 하시는 연기금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것이 대체 투자입니다. 대체 투자. 대체 투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고가의 그 상업 빌딩이나 이런 거 등등이 많은 고가의 빌딩이 있단 말은 거기에 대한 수요자도 있거든요. 그만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사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이 경제 발전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1인당 한 3만 불 오면서 진짜 우리 국세청은 알고 있을 거 생각해요. 부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그래서 오늘 또 신문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6%를 낸다. 그리고 또 우리 경제학자가 많이 아시는 분들 가운데서 우리나라 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비중이
전체 근로자 가운데 51%밖에 안 됩니다. 네, 뭐 면세 근로자들이 워낙 많기 많죠.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까 우리 최 교수 얘기했지만 네. 대통령께서 말하는 이 고가주택을 수요하는 사람들의 수가 네. 얼마만 좀 많으냐 네. 생각해 보면 그거는 대통령이 저렇게 하신다 그래가지고 쉽게 잡히지는 않을 거고. 근데 쉽게 안 잡히면 끝없이 대책을 내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자신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대책이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옛날에 네.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네. 우리 그 국민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뭐냐면 네.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절대 가지 않습니다. 항상 가다가 10년 주기 자체로 상당히 플랫하게 쭉 가다가 네. 이제 대통령께서 저렇게 하니까 네. 고가 주택에 대한 시장 자체는 일단 그 예봉은 꺾인 거예요. 이리 네. 쭉 가실 거예요. 지금 이제 12, 16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됐는데 예. 그런 고가 주택은 상승세가 좀 꺾이는 듯한. 그렇죠. 정부는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다. 그거는 분명히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네. 근데 물론 효과가 나타나는 영역도 있겠지만 뭐 고가 주택을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 대출 네. 하나도 안 받고 사겠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큰 폭은 네. 좀 줄이겠지만 네. 소수의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래까지는 뭐 막을 수 없을 겁니다. 네. 예. 그럼 앞으로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혹시 최 교수님은 어떤 대책들이 가능할까요? 부동산 대책 대부분 많이 나온 게 아닌가? 예, 또 나올 글쎄요. 수 있는 대책이 뭐 있을까요? 뭐 대단한 대책을 네. 준비하고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지금 있는 그 보유세 강화라는 것도 네. 뭐 꼭 세제 개편을 안 하더라도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 그렇죠. 통해서도 네. 그래도 세금이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네. 올라가고 있고 네. 대출 규제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 12, 16 대책에서 이미 활동을 했는데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15억 이상은 지금 뭐 완전 금지 지역에 완전 금지돼 있는데 그 밑에 그 가격 때 오늘 대통령도 말씀하셨는데 9억 원 이하가 풍선 효과로 오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뭔가 대책이 나올 것 같은. 네, 글쎄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한테 굉장한 상실감을 주는 거고요. 이 정부가 최저임금도 올리고 뭐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복지도 많이 확대를 했지만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자산 불평등이 확대된 걸 따지면 한 방에 그냥 다 그 효과가 날아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민들이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뭐 최저임금이 어떻게 되고 이런 약간의 어떤 그 혜택이 있을지라도 주택 가격의 상승이라는 거는 정말 평생 자기 그 재산 형성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데 특히 한국 사회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격 격차가 그렇게 확 벌어졌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재산상의 변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인데 뭐 부동산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부동산을 제일 말씀하셔서 우리도 했는데 사실 부동산만 계속 할 수는 없는 얘기고. 근데 부동산 할 때 하나를 꼭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이야기 해야 되냐면 우리 정부가 이 부동산의 그 모든 부동산 가격은 수요 공급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수요 공급인데 이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려면 사실은 공급 부분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취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동산 대책, 이 정부의 대책이 지나치게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동산 대책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공급을 늘릴 수 있는지를 해보면 정책이 좀 더 조화롭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도 지금 4만 4, 5천 채 이상씩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정부는 반론을 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자체가 뭐냐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택이라는 거와 그다음에 시장 가격에 의해서 공급되는 주택은 분명히 구분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카고나 뉴욕에서의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의 제도를 좀 적극 도입해요. 우리는 공공주택을 지어놓고 다 분양해버려요. 그럼 공공주택 계속 모자라는 겁니다. 오케이, 당신이 공공주택 아기가 얼마 있고 노인을 모시면 30년 사는 건 좋아. 그렇지만 그걸 갖다 분양을 해버리면 공공주택은 계속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 자, 우리 부동산에서 좀 벗어나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리 한국 경제 전반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낙관적으로 말씀을 좀 하셨어요. 이제 계속 그것 때문에 약간의 논란이 있잖아요. 경제 상황이 좀 좋아지고 있다.
조금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수출도 연초로 좋아지고 있다. 최 교수님은 그런 대통령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전문가들 전망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경제가 원체 안 좋았고요. 네. 뭐 2%가 될까 말까 뭐 그런 상태고 그것도 재정의 힘이 가장 컸거든요. 정부 돈으로 많이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 성장을 한다면 그중에 한 70% 정도는 정부 재정에 기여한 성장인데 네. 이제 금년 되면 작년에 안 좋았던 거에 대한 기저 효과 같은 게 좀 있을 거고요. 원체 안 좋았으니까 거기 대비해서 좀 나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경기 순환 사이클로 보더라도 2017년 3분기, 3, 4분기가 이제 최저점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네, 17년에. 예, 그래서 그때가 참 최고점이었다 이렇게 최고점에서 그렇죠. 이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제 좀 반등 그러니까 최저 바닥을 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뭐 설비 투자라든가 수출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보다 좀 낮을 거기 때문에 금년에 뭐 KDI나 한국은행이 한 2.3%를 얘기하고 있고 올해 2.3%. 네. 그리고 정부는 지난번 뭐 전망에서 2.4%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약간 정책 의지가 들어간 수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경제가 좀 나아질 거고 나아져야 되죠. 의지를 반영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일부에서는 우리 최 교수님 그 경제학자들 최 교수님 의견에 이제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경제 상황에 대한 자화자찬이 좀 지나치다. 이렇게 반론을 펴는 분들도 꽤 많아요. 이 교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째 이제 지난해 경제 성과가 좋아졌다는 것 자체가 이 경제 성장의 기여를 보면 정부 부분의 경제 성장의 기여율이 너무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 교수님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지출의 기여도가 전체 퍼센트 가운데 만약 우리가 1.9% 된다 그러면 정부 기여율 자체가 1%에 한 60% 이상이 차지해요. 재정의 그러니까 성장 기여도 한 60% 정도. 60% 넘는 거. 1.9% 넘으면 정부가 1% 이상 성장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1%, 1.9%나 2% 성장할 때 이제 우리가 경제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역시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가 있어야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자리도 좀 많이 좋아졌다는 게 대통령의 그런데 문제는 인식이에요. 그게 있는데요. 고용률로 생각하면 지난번보다도 한 1% 정도 올라갔어요. 근데 고용률이라는 것은 15세에서 65세, 즉 15세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보시면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 55세에서 60세, 52세,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의 공공 일자리에 의한 고용률이 높아진 거고 특히 그 40대에 대한 일자리 자체가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께서 그게 아쉽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아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각한 거죠. 40대의 일자리를 한번 잃으면요. 저분들이요 50대 되면 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40대의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앞으로 계속 정부가 복지로 옮겨가야 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정부 복지로 계속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재정이 감당이 잘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뼈 아프다고 하실 게 아니라 40대의 이분들이 고용이 계속 감소하는 원인을 지표를 보면 나와요. 어디서 일자리가 이루어지는가를. 어디서 없어지는지. 특히 제조업에서 우리가 2015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제조업에서 고용이 줄어드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다가 2017년 이후에 확 증가하기 시작하거든요. 2018년에서 더 심해져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40대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곳이 어딘가를 자료를 보면 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할 것인가. 결국 그는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가 40대 고용의 최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대통령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그 지금 일자리 부분 더군다나 고용 노동에 대해서 상당히 그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이 교수님의 지적에 대해서 뭐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작년의 성장률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28만 명 늘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고용은 선방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2% 성장했으면 좀 웬만큼 좀 봐주시지 그렇게 비판을 하느냐 이런 입장이 있을 텐데 60세 이상의 일자리만 정부 돈으로 늘렸다. 이게 비판입니다. 뭐 그런 비판이 있고 금년에는 어떤 상황일 것 같으냐면 성장률은 좀 높아지지만
고용 실적은 작년보다 안 좋을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럴까요? 예, 네. 예. 왜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작년에 고용 실적이 기저효과? 사실 성장 없는 고용이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 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네. 고용 증가율은 오래 가기가 네. 어렵고 금년에는 이제 뭐 정부의 재정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늘린다 하더라도 네. 작년에 원체 많이 늘렸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더 추가로 늘려야 늘어나기가 증가분으로 쉽지 않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 네, 근데 네. 이제 그렇게까지 나타나기가 어렵고 네. 이제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려면 네.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민간 부분이라든가 우리 경제의 어떤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제조업과 뭐 신산업 그리고 스타트업 네. 이런 부분에서 뭔가 이게 그 좀 한 번에 그 네. 빅푸시라고 할까요? 뭔가 돌파구가 열려야 네. 일자리도 이게 좀 좋은 일자리가 네. 많이 나올 텐데 네네.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는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국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이 정부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네. 너무 낙관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렇게 이런 이제 좀, 비판을 네, 가할 때는 그렇죠. 뭐 그냥 지지하게 이렇게 가는 건 가는데 네네. 뭔가 이게 좀 화끈하게 어디에서 빵 터져주는 네. 이런 좀 신산업이나 새로운 기업 뭐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안 알겠습니다. 띄고 조만간 그런 전망이 보이지도 않는다. 뭐 이런 데서 오는 답답함이라고 네, 지금 봅니다. 최 교수님께서도 정말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어나는 건 작년에 좀 많이 늘었으니까 올해도 크게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렇다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뭔가 제조업 활력을 높이는 오늘 대책이 좀 제시됐으면 좋았을 텐데 좀 그게 너무 아쉬운 그렇죠. 그런 질문이 없었던 거죠. 네. 오늘 그런 질문이 사실은 없어도 대통령께서 좀 하셔야지 그럼. 근데 그 대통령이 네. 하고 싶었겠죠. 네. 하고 싶었는데 네. 아까 우리 차 교수님 말씀대로 네. 정말 신년사에 정말 뭐 누구말 말하고 네. 울고 싶은데 빤 때린다는 식으로 네.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해줘요. 참 저런 데서 저 질문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질문을 해줬으면 이를테면 제가 질문을 하면 이렇게 같아요. 네. 대통령께서 내년에 우리 경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네. 우리나라의 경제의 해외 의존율은 아시다시피 80에서 네. 90% 정도입니다. 네. 네. 그런데 해외 경제를 보시면 네. 내년에 경제 성장을 가장 많이 발표하는 세계 경제 성장을 발표하는 거 IMF인데 네. IMF는 3.4%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OECD는 2.9%라고 그럽니다. 네. 반면에 또 월드뱅크는 2.5%라고 그럽니다. 네. 최근 IMF, 월드뱅크, OECD가 생긴 이래로 기간 간의 세계 경제 예측률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없었어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네. KDI 그만큼 변화가 뭐 많아 많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측이 안 불허하다. 되는데 네. 우리 정부가 지금 KDI하고 내놓은 게 2.4%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2.4%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설 투자가 네. 5.1% 될 거라 해놓은 거예요. 건설은 네. 마이너스 2.1%, 네. 2.7%. 그래서 대통령께서 대외 경제 환경이 이렇게 국제기관도 예측을 네. 못 하는데 네, 네. 2.4% 정부 기한을 하기 위해서 네. 대통령께서의 어떤 각오가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네. 좀 좋았을 것을 왜 네. 그런 질문 앞으로 우리 좀 교수들이 가서 질문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안 하셨지만 지난 7일인가 발표한 그 신년사에 담겨 있긴 했어요. 근데 오늘 예. 육성으로 좀 더 하셨더라면 하는 예. 그런 이제 좀 아쉬움은 남아 있네요. 예. 네. 자,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이제 경제 전반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대통령이 좀 하셨으면 했던 그런 뭐 아쉬운 부분 뭐 이런 거 좀 있을 수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네. 혁신 성장과 뭐 공정 경제, 뭐 포용 성장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초기에 그 소득주도 성장이나 네. 최저임금, 친노동 정책 네. 기조에서는 약간 벗어난 것 같아요. 네. 벗어나서 작년 하반기 이후 그리고 금년 경제 정책 방향을 보면 부품 소재 장비 산업 뭐 일본의 그 영향도 크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라든가 수소 경제 뭐 그런 부분 좀 있었으면 참 아쉬운.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이런 부분에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네, 근데 네.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네. 우리가 앞으로 살 네. 길은 혁신 경제를 네. 제대로 활성화시키는 거다. 이런 좀 강조점을 네.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오늘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좀 관심을 끌었던 게 IBK 기업은행장의 낙하산 인사였어요. 예. 지금 벌써
12일째 열흘 넘게 출근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그 인사에 대해서 낙하산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이 교수님?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신 아니라고 그랬는데. 네. 대통령께서는 이제 본인께서 네. 인사권을 행사하셨다. 네. 뭐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 네. 뭐 인사권 행사를 하셨다는 것은 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가 기업은행의 주인이니까. 예. 그런데 이제 항상 기업은행은 하는 업무가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의 그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대출을 해주게 되면 보증을 해주게 됩니다. 보증을 해주는데 저 기업은행이 전체 보증받은 기업에 대출해주는 비중 자체가 23%, 24% 약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은행이 하는 대출 업무의 상당 부분은 민간 부분하고 상당히 그 경쟁을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지금 후보자를 지지해 주려 그러면 이분이 과거 관료들이 IBK 행장으로 갔을 때에 비해서 뭘 더 잘할 수 있는가? 그거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출근을 못 하니까 못 하네. 그런데 이제 그거 뭐냐면 그게 아니고 최근 3년에 걸쳐서 그 IBK 내부 승진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 했는데 IBK의 그 고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 내부에서 은행장이 돼서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다. IBK의 중소기업들이 이분들이 이제 중소기업의 밑바닥부터 알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대출해주고 따독거리고 하는 부분이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 대통령 임명하면서 좀 뭐 내부 자료를 통해서 이번에 그 민간인들이 한 3년 하다 보니 이런 거 잘했는데 당 잘하시고 했으면 될 것 같은데 과거의 이 관료의 모습으로 올까 싶으니까 이제 좀 걱정스러운 거죠. 자, 잘 들었습니다. 최 교수님 마지막으로 최 교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아까 혁신 문제를 얘기했는데 타다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회적 합의 기구가 필요하다. 그런 절차를 거치면 과연 타다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짧게 한번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 앞서 한 말씀만 기업은행장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다 말씀이 맞는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나서서 출근 저지 투쟁을 하는 건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동조합이 명백한 불법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회적으로 용인을 하고 그 외부 행장이 들어왔을 때 대체로 그 노조가 이제 출근 저지 이런 걸 하는데 그것도 좋지 않은 관행이다. 그래서 그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요. 타다나 그 우리나라 혁신기업에서 그 기존 산업 종사자들과의 갈등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이 없으니까 결국은 뭔가 해법이 마땅치 않을 때 들고 나오는 게 이제 사회적 대타협 방식인데 대타협을 신생 그 산업 이 이노베이터들이 그 혁신 기업가들이 그거를 대타협을 해야 되나 하는 그 의문은 계속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타다는요. 자, 오늘 뭐 바빠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 기자들과 함께 오늘의 핫 이슈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 명단에서 지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사실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왜 안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미국 흑자 3억 달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보시는 조건에서 3가지 모두 해당되는 나라는 환율 조작국, 2가지만 해당되면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되는데 이 우리나라는 대미흑자 기준 200억 달러에서 3억 달러가 웃돌면서 아쉽게도 이 관찰 대상국에서 이름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예, 이 관찰 대상국에서 빠지면 우리 경제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텐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 당장 피해가 있는 겁니까? 네, 이 미국 재무부의 평가를 보면 이 우리나라 외환시장 개입 정보 공개와 이 공개 주기 단축 등 투명성 강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은 규정이기 때문에 이 나라 이름을 제외할 수는 없다는 게 미 재무부의 설명인데요. 하지만 이름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해서 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미 재무부와 IMF 환율 감시에서 벗어나 좀 홀가분하고 또 대외 신인도가 좀 더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미뤄졌다는 아쉬움 정도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중국이 환율 조작국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 이 내용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 된 데는 이 두 나라 사이의 무역 갈등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국은 포치, 즉 위안화 환율이 1달러당 7위안을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해왔는데요. 이 자본 유출 가능성과 미국의 공격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그런데 중국이 지난해 8월 미국이 중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에 세금을 10%를 더 매기겠다고 하면서 이 마지노선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이 위안화 가치 하락은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일정 부분 무력화하는 카드가 됐는데요. 결국 미국은 이런 이유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1년간 조사를 벌이는 기간 동안 중국이 통화 절하를 하지 않는 등의 극적으로 합의를 하면서 이 환율 조작국도 자연스럽게 해제가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중국하고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이 중국이 환율 조작국에서 제외가 된 게 우리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 경제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상당히 큰데요. 이 중국이 전체 수출의 26%, 미국은 12%를 차지할 만큼 중국 비중이 상당합니다. 특히 중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의 80% 가까이는 이 중국에서 완제품으로 만들어져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간재인데요. 즉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불이익을 받으면 우리나라도 나쁜 영향을 받는데 그에 반대가 됐으니 우리나라로선 좀 반가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라임자산 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의 불똥이 대형 증권사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운용사와 판매사 간의 책임 공방이 거센 가운데 이 환매 중단에 직접적인 단초가 된 부실한 운영 실태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문제의 펀드 운용 과정에 대형 증권사도 연루됐을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네. 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증권사들도 관여가 됐다는데 뭐 새롭게 발견될 사실이 있는 겁니까? 네, 현재 환매가 중단된 펀드가 크게 3개입니다. 예. 환매가 중단된 이 3개의 모펀드는 이 다수의 자펀드들을 통해 이 모집한 이 자금, 투자받은 이 자금으로 집중적으로 운용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라임이 이 모펀드에서 코스닥 부실 기업의 전환 사채, 이 CB나 또 신주 인수권분 사채인 이 BW 등에 주로 투자해 왔었던 게 최근 파악됐습니다. 예. 라임 측은 이 CB와 BW를 통해서 최근 4년간 이 코스닥 상장사 40곳에 1조 2천억 원가량 투자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정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취득하면 의무적으로 이를 밝혀야 하는 이 지분 대량 보유 공시 의무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지분을 직접 이 취합한 이 결과인데요. 문제는 이 현금화나 유동화가 어려운 이런 고수익 사모채권 이 지분 취득 공시에 대형 증권사 중 하나인 KB투자증권의 이름이 올라왔던 겁니다. 예, 그럼 이 라임 사태에 KB증권도 공모했다 이런 정황이 발견됐다는 뜻인가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임은 이 고객들의 투자금 외에도 증권사 자금을 끌어다 썼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총수익 스와프 TRS란 이름의 계약을 통해서입니다. TRS는 이 투자 자산을 담보로 증권사가 돈을 대출해주는 계약으로 흔히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 주식 담보 대출과 비슷한 성격의 돈입니다. 예. 이 라임은 이 TRS 계약을 통해서 코스닥 사모채권에 고객 투자금 또 증권사 자금을 집중 투자했는데요. 현재 환매가 중단된 모펀드 중 하나인 이 테티스 펀드가 바로 코스닥 기업의 CB와 BW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이 라임 측이 밝힌 이 지분 취득 공시에 KB투자증권이 이름이 나온 것은 이 TRS 계약을 통해 신용 공유한 이 자금 제공자로서 다시 말해 돈의 주인으로서 공시할 의무가 있었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현재 라임과 KB증권이 맺은 TRS 계약 규모는
금감원과 KB증권 모두 밝히지 않고 있어 정확한 규모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금감원이 이 재작년 5월 실시한 증권사 TRS 거래 실태 조사에서 좀 힌트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 제가 이 보도 당시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이 KB증권에서 규정을 어긴 이 TRS 거래가 가장 많이 발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라임 측과 맺은 TRS 거래에서도 문제가 그만큼 발생했을 소지가 컸다는 걸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금 이 피해자라고 항변하고 있는 신한금융투자, 이번 라임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그러니까 이 라임 운용이 부실 펀드에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신한이 공모를 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면서요? 네, 신한금투는 현재 환매가 중단된 또 다른 모펀드 중 하나인 무역금융펀드와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라임과 신한금투가 역시 TRS 계약을 체결하고 무역금융펀드 상품 기획과 판매에 개입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전체 6천억 원의 펀드 규모 중 3,500억 원이 바로 이 신한금투와 맺은 TRS를 통해 공급됐습니다. 그래서 신한금투와 라임이 사전에 공모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 펀드의 주요 투자처인 미국 헤지펀드 운용사가 작년 말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기 혐의까지 지금 받고 있어서 검찰 수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잘 보셨는지요? 경제 부문에서는 부동산 대책뿐이더군요. 이창용 IMF 아태국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서울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국가적인 통화정책이나 국가적인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돼야 하는지 해외 경제학자들은 의아해한답니다. 그러면서 지방 부동산 가격 하락을 더 걱정하라고 주문합니다. 비즈플러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7시에 뉴스프리즘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